2명의 10대가 벌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10대 또래 집단이 벌인 무차별 폭행. 강릉 부산 중학생 폭행 사건. 10대 8명의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10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잔혹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강력한 처벌을 위해 소년법의 폐지 혹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20만 명을 넘어섰다. 2차 피해와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만 14세인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추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엄벌보다는 특수한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이들도 기회를 이야기하는 이들도 결국엔 우리 사회와 청소년들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겐 소년법 개정은 필요한 것일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 토론 진행을 맡은 김만음입니다. 요즘 사회 곳곳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강력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중 어린 청소년에 의한 것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약한 처벌을 받거나 때로는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20만 명을 넘어섰고 교육부 장관은 8월 말에 소년법 개정을 포함한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년법 개정을 둘러싼 움직임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을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겸입니다.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 문제를 얘기해보고자 나왔습니다. 네, 부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소장이신 김광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광민입니다. 소년법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해당 이야기의 당사자인 소년들이 제외된다는 부분인데 저는 현장에서, 물론 제가 청소년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해당 청소년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여기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예,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옥식입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 입법조사처 조서연 입법조사관 변호사이기도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조서연입니다. 저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의미 있는 토론회에서의 논의가 국회에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네, 주제 소년법 관련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소년법이 어떤 취지로 어떤 경로로 만들어진 것인지 좀 한두 분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상김 교수가 먼저 좀 얘기 좀 해주시는 게. 네. 사실 형법에는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형사 범죄를 다루는 네. 법률인데 그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그 어린 청소년들의 범죄를 갖다 규율하려면 그냥 형사 처벌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네. 처벌보다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교정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갖다가 재사회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필요성 때문에 네. 이 소년법이 1958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청소년 일반 성인하고 다른 방법의 뭔가 보호라든가 처분이 필요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형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재범 방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사회화 과정에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예. 형벌을 통해서 재범 방지를 하는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적절히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시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네. 이런 고민 속에서 뭐 형사 절차의 특별법 성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옥식 소장님, 그런 소년법의 취지가 뭐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동안에 좀 효과를 좀 봤다고 보시면 어떻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소년법 취지가 선도 교화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는 사회 흐름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게 좀 변화될 시점인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뭐 그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이라든지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최근에 이제 관악산 그 여고생 예. 폭행 사건으로 노래방 끌고 다니면서 했던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청소년들이 가해 청소년들 대부분이 소년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과거의 그 오래된 부분을 이제 뭐 선도나 교화 차원에서만 그냥 넘어갈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그 분노들이 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조소연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박 소장님께서는 소년법의 취지가 그동안 효과를 봤지만은 뭔가 시대적인 상황에 새롭게 요구되는 것에 맞춰서 좀 변화도 필요하다 그런 주장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소년법에 따르자면은 소년이 범죄 소년, 촉법 소년, 우범 소년으로 이렇게 나뉘는데 예. 특히 지금 이제 제일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촉법 소년의 경우입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까 어떻게 소년이 구분된다고 그랬죠? 세 가지. 범죄 소년과 범죄 소년? 촉법 소년과 우범 소년입니다. 예, 예. 범죄 소년의 경우는 이제 범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라면 예. 그 범죄 소년에 대해서도 보호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촉법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그 14세 미만이라는 것은 또 형법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14세로 그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 대상자고요. 이제 우범 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뭐 집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소란을 피운다던가 예. 가출을 한 소년들 이런 소년들인데 지금 이제 촉법 소년의 경우에 특히 형사 미성년자 연령 그 14세가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된 당시부터 계속 쭉 유지되고 있는데 예. 그것이 과연 타당한가? 예. 그리고 이제 소년에 대해서 이제 지금 폐지론까지 그 불거지고 있는 배경으로는 소년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형사사법 체계와 구별되는 이런 별도의 체계를 갖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지적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니까 촉법 소년 연령 범위가 10세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그런 경우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입니다. 거고요. 네. 그러면 10세 미만의 경우 아예 면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다면은 좀 연령으로 봤을 때 구분이 3단계로 구분이 되군요. 그렇죠. 이제 형법에는 14세 미만에 대해서 형사처벌하지 못한다는 예. 규정을 두고 있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13세까지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고 13세 10세까지 아닌가요? 10세 이상 10세 그리고 이상. 13세까지는 이제 예, 그렇죠. 보호처분의 14세 대상이 되는 미만이니까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0세 미만은 아예 어떤 처분도 받지 않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무풍지대에 있는 연령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령 구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금은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14세 미만까지는 뭐 살인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보호 처분받는 경우라서 과연 지금 사회가 이렇게 발전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 능력도 훨씬 더 과거와 다르게 성장을 했는데 그런 연령층이 과거의 잣대에 맞춰 가지고 지금 그대로 유지되면 과연 그것이 그들의 어떤 그 성장에 있어서 네. 오히려 사회화하는 데 있어서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죠. 네, 법이라는 것이 이제 법 체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구도 있겠고 또 그 시대적인 뭐 법 감정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청소년들이 상당히 우리가 잔혹하다 할 정도로 이제 사고 사건들을 보면서 하는 것인데 이번뿐만 아니라 종종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근 이를 둘러싼 법 감정, 소년법을 둘러싼 국민들의 감정 어떤 상황입니까, 김 변호사? 감정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중요하긴 하지만 한 가지 우를 범할 수 있는 부분은요. 예, 형법을 특히나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법을 국민 감정에 따라서 개정을 한다라는 것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법 감정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는 몇몇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통계치를 한번 살펴보면 그 청소년의 흉악 범죄율이 뭐 과거 10년 동안 증가했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그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됐다라든지 아니면 언론에 많이 보도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감정이 많이 좀 그 자극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게 구체적인 통계로는 청소년 범죄가 흉악해졌다, 흉악 범죄가 많아졌다라는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박옥식 소장님은 청소년 폭력 관련을 계속 관심을 갖고 오셨으니까 네. 지금 얘기하는 거에 따르면 보도라든가 이런 노출되는 빈도가 많았을 뿐이지 객관적으로 근래 와가지고 청소년 범죄가 더 심해졌거나 많아졌다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지금 김만민 변호사님 얘기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가 그 검찰청, 대검찰청 청소년 범죄 분석에 보면 예. 2007년도하고 2016년도까지 이게 10년 동안의 차이를 비교를 좀 했어요. 근데 보니까 다른 범죄, 제3범죄라든지 그냥 폭력범들은 비슷한 추이, 조금 더 증가한 추세에 불과한데 2007년에 비해서 2016년에는 이 강력범죄만큼은 2배 이상으로 증가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법감정, 국민 감정뿐만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그 구체적인 데이터로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또 청소년들 지금 그동안 관용적으로 허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게 뭐 폭력이 무지하게 줄어들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제가 쭉 한 20년 가까이 해왔는데 거기 보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18%, 20% 되던 것이 지난해는 0.9%, 0.8%로 해서 엄청나게 줄어들었고 학교 폭력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됐습니다. 예, 예. 이런 효과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조치에 대한 효과는 또 논의하기로 하고 지금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아까 김광민 변호사는 언론 등에서 많이 노출돼서 그런 것이지 객관적으로 양을 하든가 질적으로 그렇게 심화됐다라고 보기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대검 등의 통계를 통해서 상당히 심화됐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범죄백서를 인용하셨는데요. 예. 그 청소년 범죄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일정한 경향성은 잘 보이진 않아요. 좀 약간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고. 근데 아까 2007년도를 말씀하셨는데 2007년도가 최근 10년 중에 유독 범죄율이 높았던 해가 2007년입니다. 2007년도에 청소년 범죄가요. 전체 청소년 범죄가 81,800건 정도 됐었고요. 예. 그때 요 관련해서 청소년 그 범죄율이 1.326 이 정도 특별하게 됐었는데요.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나요? 2007년요? 그 정도까지 잘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없고요. 그 예. 2007년. 2007년은 죄송합니다. 사실 소년법이 개정된 해입니다. 아하. 소년법이 지금 적용 연령이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아하. 낮춰진 것이 그러니까 바로 소년 범죄 2007년입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적용 대상이 줄어든 거 아니겠어요? 연령이 줄어들면은 그렇지 않았나요? 20세 미만에서 이제 19세 예. 미만으로 그 예. 소년법은 그러니까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되는 보호 소년이 처분의 대상,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범죄 그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더 넓어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그 소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그 통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예. 뭐 중요한 부분이죠. 예. 경찰청에서는 범죄 통계를 하고 있고 대검찰청에서는 범죄 분석, 법무연수원에서 범죄 백서를 하고 있고 또 대법원에서 사법연감도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그 2007년에서 2017년까지 소년범 자체가 특히 뭐 좀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은 소년 인구 자체가 또 감소되기 때문에 그것도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 강력 범죄는 아까 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비율이라는 것을 따지는데 해당 인구 10만 명당 얼마의 지금 인구가 그 범죄를 저지르느냐 그거에 대해서 강력 범죄라 함은 살인, 강도, 방화, 뭐 때로는 성폭력까지 포함을 하는데 그게 17에서 35 정도로 매우 증가한 것으로 비율은, 보입니다.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소년범 자체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강력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소년법의 적용 대상 연령이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비율로 보자면 증가한 편이고 예. 강력범죄의 경우도 좀 증가했다고 보는 게 적절치 않냐 그런 분석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뭐 청소년 인구 비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예. 퍼센티지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면 결국은 이제 그 범죄의 경향이 조금 증가했다 볼 수 있는 예. 거고요. 특히 이제 최근 10년 동안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강력 범죄들입니다. 그리고 집단 범죄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동료를 괴롭히거나 또는 범죄 행위를 하는 이런 어떤 약간 이제 성향이 성인 범죄 유형에 따라가는 예. 그런 형태가 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서 우리가 그 현상을 분석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인 범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회 환경에 노출돼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는 게 성인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이 그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범죄의 모습들이 노출이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우리가 봤을 때는 예. 그 청소년들 범죄에 있어서 어떤 다양한 분석과 그리고 좀 우리가 어떤 강력 범죄에 대한 그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양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는데요. 예, 네. 제가 아까 잠깐 말을 좀 거꾸로 말씀드렸는데요. 2007년도가 특히 낮은 해였고, 예. 2008년도에 급증합니다. 급증하고 2016년도까지 보면 전반적으로 내려가는데 강력 범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된다고 하냐면 전체 소년 사건이 줄어드는 과정 속에서 강력 범죄가 늘어났다는 것과 동일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3범 이상의 누범자들이 늘어납니다. 누범자가 늘어나는데 청소년 범죄 같은 경우는 누범이 발생하는 확률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환경, 가정환경과 일치해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킬 전반적인 환경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누범만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전체가 늘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 친구들이 처벌을 받고 돌아왔을 때 이 친구들을 잡아줄 수 있는 환경이 없었기 때문에 누범이 증가하고 누범이 증가한 것과 같이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강력범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죄질이 악화됐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박수영님께서는 시대 변화에 따른 뭔가 소년법도 거기에 맞춰서 개정이라든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개정 또는 뭐 폐지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시각이네요. 저는 그 반드시 좀 개정이 돼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2013년도부터 많은 그 뭐 개정의 취지하고 취지가 서로 상반될 수도 있죠. 취지의 방향이고 개정의 방향이 어떤 방향을 뭐 필요하다고 저는 보십니까? 그 촉법소년 연령도 낮춰야 되고 가능하면 이제 그 뭐랄까 처벌 수위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촉법 대상을 낮춘다면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게 좀 더 저연령화되는 그런 추세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저도 이제 그 학교 폭력의 현장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그 학교 폭력 범죄에 대한 특히 청소년기에 대한 특성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청소년들은 어떤 조치가 강력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과거에도 학교 폭력할 때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대했어요. 인권 침해다 뭐다 해가지고 애들 뭐 범죄자 만들려고 하느냐. 우리 청소년들을 범죄자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동안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해줬는데 그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 계속 그게 증가됐어요. 근데 2011년도에 대구 권군 사건이 있으면서 법이 강력하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까지 하니까 지금 0.8% 학교폭력 피해율이 그 0.8%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규제 통제가 강화되니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처벌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서의 법을 강화시키는 걸 저는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강화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네요. 네, 조 조사관님. 네, 저는 하지만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그 하향하는 것에는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14세로 형법에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53년 형법 제정 시부터 개별 사안은 좀 더 보기로 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처벌을 강화되는 쪽 얘기 아니겠습니까? 개정이나 폐지 요구하는 쪽들은요. 그런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나요?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 생각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독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18세에서 21세의 경우는 청년층이라고 연령을 좀 따로 그 규율을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호 처분의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보호 처분에 상응하는 그런 처우를 하는 그러니까 연령을 좀 한정해서 18세, 19세가 사실 조금 애매한 연령이거든요. 학제상으로 보자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일 텐데 지금 그 소년법의 적용 연령도 만 19세 미만이 자로 되어 있고 개정안 중에 만 18세 미만의 자로 낮추자는 안도 있지만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처벌을 강화해가지고
전반적인 어떤 일반적인 기준을 어떤 확대하는 것보다는 예. 그 연령대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그런 주장이 사실 저는 더 적합하다고 보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범죄 중에서도 죄종을 제한해서 강력 범죄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그걸 일반화하기에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소년법 자체를 가지고 처벌을 강화하는 쪽보다는 특정한 뭔가 세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고 범죄 유형에 따라서 또 뭔가 다른 대처하는 그런 방향의 보완책은 필요하다는 제한적인 의견이네요. 예,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소년법을 개정하기는 개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건 결국은 지금 그 소년법의 적용 대상인 연령층의 범죄 유형이 좀 어떻게 보면 흉포화되고 강력화되고 있다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과거에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좀 그 연령대에서 너무 좀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국민들의 법감정에 이제 그 어떤 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소년법이 사실 그동안 개정은 돼 왔지만 주로 연령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다른 법이 개정됐을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성년과 미성년자인 20세에서 19세로 낮추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서 이제 개정이 된 그런 게 사실은 그동안 1958년에 제정된 이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범죄 유형이 다양화되고 예. 또 범죄의 어떤 정도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좀 세분화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 그것은 뭐 유형에 따라서. 조선 조사하고 비슷하네요.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연령은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3세까지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으로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일반 시청자들은 모를 건데 아까 이제 범죄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인용을 했었는데 연령에 따라서 구분하면은 아까 10세 미만은 아예 그걸 예, 뭐라고 적용 대상이 안 되는 아니 거죠, 그걸 뭐라고 아예. 부르는 거 특별하게 명칭은 없습니까? 특별한 명칭 없죠. 근데 그다음 지금 10세에서 우리나라 같은 14세, 경우에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령에 대한 구분이 법마다 조금씩 틀려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데 뭐 청년 같은 경우 대부분 이제 성인으로서 능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소년법은 그냥 단순히 이 연령에 초점을 맞춰서 소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민법이라든지 형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성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소년이라고 지칭을 했을 때 19세 그러니까 20세 미만 19세까지만 적용 대상으로 보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데 또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에 대해서만 적용했다고 좀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범죄 소년이라는 것은 형사법에 저촉이 되는 연령대라는 거죠.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이제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소년법에 적용 대상이 되다 하더라도 형법상의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 다만 처벌에 있어서 예. 보호 처분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세, 13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보호 처분을 이제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저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만 10세부터 13세까지를 우리가 보통 이제 예. 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우범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세부터 13세까지가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년법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주 대상이 될 수 있는 예. 연령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또 14세 이상에서 19세까지의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아까 뭐 예.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세에서 그 13세 사이 그 지금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 예, 14세 하향 미만인 거죠, 그러니까. 연령 예. 하향의 어떤 그 중점이 되고 있는 그 10세에서 13세까지의 그 범죄율이 사실은 전체 소년범 중에서 굉장히 극히 미미한 아하, 미미해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0.1% 정도거든요. 아하. 가장 소년범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범죄 0.1입니까 아니면 소년범 소년범죄 중에서 소년범죄 그렇습니다. 중에서요? 소년범죄 아하. 중에서 제일 그럼 보호 처분 대상이 얼마 안 되군요. 촉법 소년에 지금요. 근데 제일 많이 이제 그 소년범 중에서 많은 그 연령대로 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16, 17세고 아. 지금 18세의 경우도 거의 한 20, 30%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10세에서 13세에 대해서 이제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서 14세 미만을 뭐 12세나 13세로 하자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해외 입법례를 봐서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좀 지나치게 높은 편은 아닌데다가 14세가 그리고 지금 10세에서 13세의 범죄율이 그렇게 사실 높은 편은 아니고요. 아주 좀 예. 저조한 편이라는 점에서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논거로 제시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제가 좀 보충을 예, 예, 드려야 될 그러시죠. 것 같은데요. 예. 촉법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0.1%라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이게 통계상 잡히는 게 0.1% 그러니까 0.1% 이하로 잡지는 않기 때문에 0.1%고요. 실제로는 더 작다는 겁니까? 2016년도 65명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라는 주장은 국제 인권 규약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게 있고 저희도 가입돼 있고요. 예. 거기에 아동 권리 협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기적으로 제너럴 커멘트를 발표하는데 제너럴 커멘트 10호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촉법소년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해라. 다만 이미 12세 이상인 국가 같은 경우는 내리지 마라. 점차 더 높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0.1%도 안 되는 인원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고 주장을 하는 것은 우선은 대상 자체에 대한 분석도 없는 것이고 국제적인 인권에 대한 감각도 없는 주장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박 소장님께서 학폭이 줄어들었다. 강하게 처벌했더니 학폭이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학폭이 줄어든 건 맞아요. 맞는데 학폭이 줄어든 것과 동시에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수가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 수가 많아진과 함께 청소년들 중에 강력범죄율이 일정 부분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을 같이 놓고 봐야지 단순하게 학폭 같은 경우는 강하게 처벌하니까 줄어들었다. 근데 이게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반론을 말씀드리면 뭐 학교를 그만두는 그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과 관련된 문제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 이 학교 폭력의 그 수치가 줄어들었던 것은 물론 강하게 법을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역할도 또 보완이 됐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의 학부모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그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100% 교육을 했어요.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처벌이거든요. 학부모들이 그 교육을 받고 나서 자녀들한테 야 학교 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지도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 만 13세 미만 이하 만 12세까지도 낮춰야 된다고 그러는데 세계적인 추세 뭐 아동 권리 협약도 우리 권리에 대한 부분들도 가해자 중심의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 중심의 권리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경찰청 그 통계 분석을 보면요. 그때는 촉법소년 촉법소년 범죄의 73%가 만 13세였습니다. 통계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뭐 예를 들었던 65명 기준으로 한다면은 뭐 몇 퍼센트라고 하더라도 한 명이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아니요, 그것도 더 됩니다. 2013년도는 0.3%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수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권리와 인권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보호처분의 범위를 더 줄여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지금요? 촉법소년의 범위를 더? 촉법소년의 그 연령을 더 제한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저 현장에서 보면요. 근데 조소연 변호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있는 대상이 별로 없다. 그래서 오히려 소년의 상위 연령층 뭐 16세, 17세, 18세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견해 같던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고요. 지금 이제 저연령화 추세가 그러니까 2012년도 이전에는 그게 이제 좀 중학생들이 폭력이 더 많았었는데 예. 12년도에 교육부에서 실태조사 이후부터는 초등학생이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저연령화 추세가 계속되고 있고 지금 다른 나라의 그 상황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상황은 이게 저 초고속 통신망 또 뭐 그 스마트폰의 보급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느 사회보다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 폭력 문제도 흉포화된 부분들이 한두 명이라도 사실 흉포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막아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예방적 차원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촉법소년 되겠다. 관련은 또 김상겸 교수 여기까지 좀 듣겠습니다. 예. 사실 뭐 연령을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다만 이제 그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고 강력 범죄에 대해서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해 가지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대 상황을 반영해 가지고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다면은 뭐 적법소년으로 약간의 견해차게 남겨두고요. 소년에서 좀 나이가 좀 많은 쪽에 대한 처벌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김광민 변호사 어떻습니까? 우선은 계속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예. 소년법은 시대 상황의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청소년이라는 그 집단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고요. 근데 청소년이라는 네. 특성도 어느 진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 속에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사회적 조건에 있긴 한데 그러면 한국 사회가 예.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겉모습이 어떻게 됐냐를 보는 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과거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현재가 한국 사회는 그들을 더더욱 애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전에는 예를 들면 18, 19살만 돼도 다 성인으로 인정을 받고 나가서 일을 하고 심지어 가정을 이루고 이런 한 명의 그 인격 주체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요. 예. 지금은 그 청소년들은 그냥 단지 공부만 시키고 학교를 나가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단지 학교 밖 청소년의 이유 하나만으로 상당히 문제아 취급을 하고 예. 18, 19, 20이 돼도 계속 부모에게 의지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에요. 처벌을 그렇다면, 강화를 예, 통한 해법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시군요. 반대합니다. 예. 예. 조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네, 아까 그 적법소년 말씀하셨던 원인은 이제 그만하시고 위에 이제 연령층에 대해서 소년 상위 연령층. 사실 그 상위 연령층 자체가 연령을 가지고 어떤 차별적인 처우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고민해 봐야 문제는 된다. 있죠. 그러니까 네. 그 지금 18세, 19세라고 해도 그래도 지금 사회에서 어떤 자립을 하기에는 좀 어린 나이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은 18세, 19세이기 때문에 또 무조건 이거는 조금 이제 또 신중하게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연령과 그다음 죄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 소년법원에서 관할을 갖고 있다가 그 형사법원으로 이송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고 아예 처음부터 소년법원에서 관할을 포기하는 웨이버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데 네. 그게 총기 소지 범죄라던가 마약 범죄 이런 거는 바로 관할 포기 웨이버로 형사법원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특별한 범죄, 죄종을 제한해서 그러니까 연령을 제한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연령 제한의 경우에는 지금 그 청소년 단체들 중심으로 투표권 연령을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렇죠. 만약에 그리고 그러면 18세 투표라는 건 성인하고 구분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나온다면은 소년법의 연령도 같이 따라 하향될 소지가 있는 건가요? 근데 사실 지금 그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소년법에서 20세에서 19세 미만으로 한 게 2007년이고요. 예. 민법에서 지금 성년이 20세에서 19세로 된 게 2011년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다시 그러면 민법에서 다시 낮췄으니까 소년법을 낮추자는 그런 요구도 있고 물론 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2015년에 공직선거법상의 그 선거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그랬죠. 낮아진 예, 후에 그에 따라서도 소년법 적용 연령도 역시 하향하자는 논의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민법상 그 행위 능력이라는 것과 지금 이거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게 꼭 같이 역시 가야 또 될 신중해야 필요는- 된다 그런 예, 견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형법에 이미 그 적용 대상을 14세 이상으로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 형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 사회 보장 기능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 소년법은 물론 당연히 그 소년들의 그 사회화를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년의 입장에서 그들의 범죄 행위를 갖다가 갱생시켜서 교화시켜가지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1958년 시점과 지금 2020년이 다 돼가는 시점은 분명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변화했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법의 흐름은 20세기 초반에는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흐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반에 오면서 보호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바뀌어 나갔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30세가 돼도 부모 밑에서 경제적으로 그 어떻게 보면은 부양가족처럼 예. 붙어가지고 사는 그런 사회 현상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각 개인들의 어떤 인지 능력이라든지 그 어떤 판단 능력은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지금은 어린 연령대부터
발전해가지고 바뀌었다고 봅니다. 과거와 예. 달리.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이 하는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은 과거와 달리 아주 저연령층에서도 충분히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 조치에 대한 연령을 좀 내려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그 범죄가 강력 범죄가 발생하는데 그걸 소년법에 적용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주로 교화라든지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건 당연히 그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살인 범죄라든지 또는 강도 또는 집단적인 어떤 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수위를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는 사실은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심도 있는 조사는 처벌의 없었습니다만 수위를 조절하는 방법이 연령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겠지 뭐 다른 걸로 또 제한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형에 따라서 제한할 수도 예, 있는 거죠. 예, 범죄 유형에 유형에 따라서. 따라서 행위에 따라서 그건 뭐 비슷하군요. 제한할 아까 수도 조사가 나고요. 예. 제가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 처벌 유형, 뭐 강력범죄, 살인, 뭐 강도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요. 살인, 강도 같은 경우는 그 소년법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지금도 강력범죄, 일정 수준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지금도 일반 형법으로 처벌을 받고 있고요. 그런가요? 네, 뭐. 그러니까 19세 미만이라고 모두 다 소년법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19세 미만 이미 그러니까 중에, 죄 유형에 예. 따라서 범죄 유형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돼 있군요. 19세 미만 중에 이 정도는 소년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검사가 판단했을 경우에 소년법으로 가고요. 아니면 재판으로 가더라도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건은 소년 사건을 해야겠다. 그런데 했을 경우에 가는 근래에 겁니다. 예. 강력 범죄를 두고 소년법 대상에서 조금 너무 약하게 처벌했다 이런 여론은 왜 나온 거죠? 그 부분은 또 별도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소년법의 그 경계선상에 있는 처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하나 더 살펴봐야 될 게 소년법에 따를 경우에는 10호 처분을 하면 2년 동안 소년 생활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정도 경계에 있는 범죄 같은 경우는 일반 형법으로 갔을 경우는 2년까지 좀 안 나오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소년법으로 처벌받았을 경우에 형량만 놓고 보면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인지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지 능력이라는 그러면은 것은 소년법 때문에 오히려 보호처분이랑 약하게 특별 조치를 받았다라는 것은 좀 그 잘못된 해석이다. 뭐 그 근데 얘기인가요? 지금 또 다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네. 지금 살인, 강도 이런 강력범죄라는 것이 다 모두 형법으로 일단은 우리나라는 검사 선의주의에 따라서 소년을 형사 처분으로 할 것인지 보호 처분으로 할 것일 때 검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소년법 49조 등에 있는데 그래서 검사가 그 형사법원으로 그 송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시 관할 소년부에 송치를 다시 이제 또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범행 동기나 수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무조건 그게 형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예.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소년부로 갔다고 하더라도 소년부에서 이 사건은 소년부에서 처리할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는 검사로 다시 송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정 이상은 김광민 변호사 얘기를 예. 듣고 보면 요새 뭔가 논쟁이라든가 감정들이 상당히 근거가 없이 생긴 거 아니냐 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네요. 감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글쎄요. 근데 뭐 그러면 그런 뭐 부분도 만약에 있겠죠. 그렇다면은 뭐 법 개정 논란이 별로 의미가 없다는 주장처럼 돼버렸는데요. 저는 법 개정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세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변호사님이 뭐 그 법적으로 이렇게 뭐 이렇게 대처하고 하시는데 우리 현장에서 보면 지금 이게 그 법적으로도 그렇게 뭐 적용이 안 되는 사안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보면 강력범죄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성폭력했다고 그러면 느껴집니까? 현실에서 일어난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심각하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건들도 있고 그다음에 재범에 대한 것도 검찰청에서도 제가 이제 그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봤는데 거기서도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이렇게 뭐 웬만하면 한번 초범이면 용서해주고 근데 지금 재범률이 보면 2012년부터 봤을 때 거의 40%에서 뭐 높게는 41% 예. 넘어간대. 그리고 최근에 와서 36%, 34%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범률이 높은 것들도 이게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 잠깐 갔다 올게. 요번에도 그런 사건들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 소년을 갔다 오면 훈장을 달고 온 것 같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학교 사회에서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법 감정으로만 법적인 뭐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는 현장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깝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가해자들이 떠나는 경우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부분 일단 김광민 변호사 얘기는 어떤 거 이거 상당히 따져볼 영역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처벌 강화와 재범을 얘기하셨어요. 처벌을 강화하면 재범률이 준다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선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도에 유기징역 형량을 25년에서 50년으로 2배 늘려요. 이건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사례거든요. 2배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범죄율이 2010년도에 55.7%에서 2015년도에 68.2% 강력 범죄율이. 그건 뭐 적정한 대폭 증가. 비교일까요? 뭐 지금 소년법의 적용 대상은 좀 다른. 아니요, 잠시만요. 예. 근데 청소년의 특징이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두엽이 발달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충동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처벌에 의한 충격요법이 성인보다 더 적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게 청소년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아진다는 거는 성인보다 효과가 더 적은 게 청소년들입니다. 몇 개 지금 논점이 남아있는 일단 조서연 변호사 얘기를 듣고 좀 중간에 SNS 소개도 하고 좀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 처벌 강화라는 게 일단 방법이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최후적인 수단인 거고 집행 단계에서 처벌을 강화할 수 있으면 일단 그것서부터 하는 게 맞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검찰이나 지금 법원이 그 처벌을 약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보호사건 송치하는 비율이 한 20-30%가 계속 되고 있고 기소율은 10% 정도거든요. 불기소가 많고요.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도 소년부로 송치하는 그런 비율이 많고 집행유예 하는 비율도 많고 그래서 일단 집행 기준, 그러니까 집행기관에서의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역시 이제 필요하고 근데 이제 입법을 통한 어떤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약간 세밀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뭐 계속 이어가겠는데 중간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촉법 소년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의 경우에 아까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박 소장님은 더 줄이자, 폭을 줄이자라고 했었는데 뭐 특히 두 분의 경우는 일단 그 촉법 소년이 보호처분 대상이 그렇게 전체의 소년 범죄 중에서 0.몇에 불과하다라는 거니까 현재의 무슨 치유책의 직접적인 대상 아니다라 했고 김성경 교수도 뭐 그렇게 줄일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입장이셨죠? 예. 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예. 처벌만 강화한다고 하는 것은 응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예. 개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나중에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 변호사는 현재 소년법 체계에서도 심각한 범죄, 뭐 상당히 심각한 것들은 그 소년 대상이 아니고 특별 조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그렇다면은 현재 법 체계가 문제가 아닌 것처럼 되는데 그동안 논의는 그게 아니거든요. 나왔던 것 중에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뭐 갔다 오면 된다는 지금 얘기가 있어서 강화하자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실상이 맞는 것인지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요. 지금 관련한 우리 얘기 토론 과정에 대해서 SNS,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같이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시청하신 분들 의견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몇 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후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김계동님 의견입니다. 소년법 개정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실하답니다. 예, 박성민님 의견입니다. 강한 처벌도 범죄 예방의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 소장님 생각과 비슷하네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면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경각심도 어려서부터 사회적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라는 얘기예요. 또 정지훈님의 의견입니다. 소년법 적용 대상 연령의 일률적인 하향 조절보다는 강력 범죄에 대해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김상겸 교수라든가 조서연 변호사도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조서연 변호사는 대신 입법은 상당히 세밀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 좀 이런 견해였는데요. 그동안에 앞서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소개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2일에 소년법 폐지 혹은 뭐 개정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명 이상 이제 동의를 받아서 마감이 됐는데요. 청와대가 지난해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답변을 내렸었는데 최근에는 정부와 국회가 연대해가지고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고 나서 아까 했던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016년) 검찰에 입건된 소년범의 기소율은 7.1%.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소년범은 0.8%. 청소년 잔혹 범죄가 잇따르면서 처벌이 아닌 교정이 목적인 소년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달 12일에는 청소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부처 장관들의 긴급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대해서도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단순한 엄벌주의가 아닌 국가와 사회의 의무를 다하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와 사회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소년법 개정의 바람직한 해법은 무엇일까? 간단한 사건도 다 예, 아까 얘기 나눴던 거 좀 정리하고 넘어가죠. 김강민 변호사 얘기하고 우리 박 소장님 얘기하고 계속 엇갈리는데 제가 중간에 정리하자면 현행 법 체계에서도 검찰이라든가 등등 중간에 집행 과정 속에서 엄격하게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당사자인 범죄자들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잠깐 교도소에 갔다 오면 우리 경력이 된다는 얘기는 현재 법 체계에서 소년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폐지까지 주장하면서 일반 성인하고 똑같이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뭐 문제가 없는데 국민의 여론이 근거 없이 되고 있는 건가요? 두 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소년부 송치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부분은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다른 면과 함께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송치는 검사가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검사들이 너무 관용을 베푸고 있는 것에 대한 기준을 달려야 된다, 문제 제기하는 게 좀 타당하다 그런 소리가 될 수 있겠네요. 그 타당한 문제 제기이긴 하지만 네. 현실을 좀 봐야 돼요. 어떤 현실을 봐야 되냐고 하면요. 최근 그 청소년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순한 폭력도 거의 대부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 같았을 경우는 학교에서 그냥 화해하고 끝날 정도의 사건도 네. 요즘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형사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 소년부 송치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송치 비율이 좀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네. 비율로 보면 이제 그런 것을 따질 수가 있겠는데 아까 얘기가 나왔던 상당히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정말 강력 범죄고 극형에 처해야 된다라는 정도인데 소년범의 범죄에 들어가가지고 조금 가벼운 처벌을 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 근거가 없는 건가요? 네, 우선 전혀 가볍지 않고요. 그러니까 소년 그 사건의 특징은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 빼고는 인신이 구속된다는 거는 8, 9, 10%에서는 똑같습니다. 그 최대 2년까지도 가능하고요. 예. 제가 좀 정리를 하자면 결론이 계속 안 나오는 것으로 왔다 촉법소년의 갔다 하는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촉법소년 예. 그 형사 미성년자의 그건 경우는 보호처분 보호처분을 대상이니까요. 받는데 예. 보호처분에서 가장 지금 강한 처분이 최대 2년간의 소년원에 지금 수용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범죄 인천 소년이 그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촉법소년 범위에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그 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 사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 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호 처분도 물론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사가 판단을 해가지고 보호 처분으로 넘길 수도 있으나 형사 처분도 지금 현행 법으로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긴 하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성인범의 경우는 굉장히 그 이제 범죄에 상응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에게는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길도 물론 열려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형사 처벌에 관해서도 많은 특칙이 있습니다. 소년법의 경우에는 일단은 뭐 범죄를 범했을 당시에 18세 미만인 경우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이러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행하지 않고 예. 15년의 유기징역을 그 하는 아랫단계로. 등의 예.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김상민 교수, 그러면은 검사가 잘 적용을 하면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법이 조금 뭔가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촉법소년 같은 경우 지금 12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세, 11세는 소년원을 보내지 않고 선도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따라서 다 그 촉법소년 같은 경우도 구분해 가지고 예. 처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교화나 교육의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뭐 선도 교육을 시키려지만 선도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똑같은 그 행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도 10세로까지도 확대하자. 예. 이런 얘기가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그 청소년의 어떤 발달 그 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10세까지 낮출 필요가 있느냐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10세, 11세는 소년은 보내지 않으니까 예. 이런 경우에 지금 10세, 11세가 과거에 뭐 13세, 14세보다 신체적인 그 발달은 훨씬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보 습득 능력도 옛날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그 10세까지 소년원을 성취할 수 있는 연령 대상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촉법 소년 영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4세 이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형사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형사 범죄의 대상이 되는데 다만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소년법에 적용 대상으로 했을 때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말씀들을 하셔서 지금 검사도 그렇고 또 법원도 그렇고 담당하는 법정에서도 가능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화나 교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선처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이제 악용됨으로 해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그래서 소년법을 아예 개정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바로 거기에 이제 논란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예.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 법제화를 통해 아주 기준을 좀 정해주는 것이 오히려 사법당국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형법으로 적용하자면 250죄 뭐 무기 사형까지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유기징역이 15년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금 뭐 20년에 25년까지 늘리자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무턱대고 다 늘릴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지금 살인범죄 같은 경우에도 형량이 그렇게 강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예. 뭐 다중살인이라든지 또는 그 재질 자체가 아주 흉악스러웠을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좀 더 처벌을 강화해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뿐이니까 예. 청소년의 그 연령대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죄질에 따라서 세밀하게 구분해 가지고 그 처벌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처벌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뭐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박옥식 소장님 지금 김강민 변호사는 실제로 그렇게 뭔가 관용을 베푸는 처벌이 아니다. 뭐 제대로 처벌이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있는데 실상에 뭐 다른 견해를 계속 주장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주시죠. 예, 그래서 청소년의 특성을 잘 모르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30년 청소년 현장에서 하면 청소년들은 눈앞에 보이는 수치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촉법 소년 연령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뭐 만 13세니까 뭐 잠깐 갔다 오고 너네 각오해라 막 이런 식의 사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기 그게 때문에 너무나 많다고요? 네,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 학교 폭력 상담하면서 접해 보면 제가 재심을 지금 뭐 몇 년, 6년 동안을 계속 해왔는데 거기에 재심 청구에 들어온 사항들도 상당히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나 뭐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만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이 돼 있고 또 영국, 캐나다, 네덜란드는 만 12세 미만으로 돼 있고 호주는 만 10세 미만으로 돼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다 뭐 청소년들을 처벌하고 뭐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그게 아니단 말이죠. 예.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경각심을 네. 주고 애들은 그게 이제 예방 효과는 좀 이따 얘기 그렇죠. 나누기라고요. 예. 김강민 변호사님 짧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고 할 것 같은데 예. 그 법을 악용한 사례들이 뭐 작지 않게 있다는 얘기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형법 범죄자 중에 그 촉법소년 비율이 0.1%밖에 안 된다. 이 네.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짚을 부분은 해외 사례를 얘기할 때 좀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례 청소년들은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국가가 청소년들에게 강한 처벌을 해서 그 효과를 봤냐? 결국은 청소년 범죄가 줄어들었냐를 봤을 때는 오히려 저는 미국이나 영국처럼 청소년에게 강한 처벌을 하는 국가들은 형사 정책적으로 실패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에서는 오히려 범죄율이 계속 늘어나고 더 악화되고 있거든요. 예. 정책적인 효과는 보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그 인천의 초등학생 잔혹 그 살인 했던 것에 대해서 적용 촉법 소년 14세에 포함돼 가지고 됐던 케이스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적절할까요? 잠시만요. 사실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인천 초등생 사건이 그 두 명 명 중에 한 말씀하신 명, 거예요? 예. 두 명 중에 한 명이 촉법 소년이었나요? 아닙니다. 제가 아니, 알기로는 17세와 19세로 알고 있고, 네. 아, 그래요? 그럼 그럼 일반 소년범, 예, 예. 소년범 처벌받았습니다. 대상이었군요. 그러니까. 아니요. 17세의 일반 경우는 최대 형사처벌 20년을 그 특강법에 따라서 특정 강력범죄 처벌 그 법률에 따라서 20년으로 둘 다 그러니까 일반 뭐 예, 소년법 처벌 안 아니, 받았습니다. 아니요. 17세는 알겠습니다. 예, 소년법에 제가 따라서 제가 좀 제가 착각을 좀 소년에 했군요. 따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례들 지적이 됐을 때 그 부분이 이제 김광민 변호사가 뭐 사실상 뭐 제대로 처벌을 받고 있고 또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결코 일반이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주변에 노인할 때는 아까 박옥식 소장님처럼 뭐 소년법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등등 얘기가 나오니까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정리는 좀 어려워 보이군요. 계속 팽행을 좀 달리는 것 같으니까요. 견해차가 계속 있다는 점 남겨놓고요. 아까 중간에 얘기가 나왔던 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정책적인 실패했던 것이 강력 처벌로 갔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반대로 또 너무 교화로 갔기 때문에 아까 얘기처럼 잠깐 갔다 오면 된다는 식의 오히려 청소년 선도의 길에 효과를 못 봤다라는 주장에 조 변호사 어떻습니까? 사실 그 아까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낮은 10세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두고 있는데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미국도 뭐 사실 뭐 청소년 범죄율이 낮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하나 그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어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그 굉장히 잔혹한 범죄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해서 법 개정이 계속 그 좀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범죄율이 줄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그 연방 대법원에서 판례에서 판시한 바가 있는데 그 청소년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부에 그 통제할 수 없거나 통제해본 경험이 없는 그런 환경에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화의 그런 이념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게 본다면은 처벌 강화만이 어린 소년들을 뭐 소년원이나 뭐 교도소에 보내는 것만이 답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재범 막는 효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년 범죄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처벌을 강화하면서 병행했던 게 뭐냐면 교육 프로그램을 굉장히 같이 강화해서 병행해서 했다. 병행을 해서 그게 굉장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소년원에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선도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가디언을 둬가지고 교육시키는 그런 통해 가지고 재범을 하지 못하도록 네. 함으로 해서 사회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갔다. 예, 일방적인 어떤 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고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들지는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처벌을 강화하면 어떤 그 홍보 효과는 있습니다. 저런 범죄 행위를 했을 때는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받는다. 두테리테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예.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처벌 강화 가지고 효과는 저는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함께 해야 될 게 사실 형사 정책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체계적인 그 교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게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캘리포니아 사례에 대한 설명은 뭐 동의하십니까, 김광민 변호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개 같이 가야 된다. 뭐 캘리포니아는 사실상 두 개 같이 갔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예, 오히려 더 그러면 교화 정책 쪽에 교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면서 효과를 보게 된 케이스죠. 예, 박옥 소장님. 네. 저는 어쨌든 그건 뭐 외국의 재범을 사례고. 줄이기 위한 방법은 아까 일관되게 예방 효과가 강화에 있다라고 보죠. 예, 예. 그건 전 우리 그 학교 폭력의 그 엄청난 감소세를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그 청소년들의 생명은 또 미국하고 비교할 수도 없고 저희는 거기선 그 법적으로 굉장히 첩이 강하게 됐지만 오히려 지금 굉장히 줄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부모 교육과 또 청소년들에 대한 그 후속 조치들이 뭐 피해자, 가해자들에 대한 조치들이 충분히 다 돼 있기 때문에 네. 복합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주요하게 이제 그 현장에서 얘기하는 얘기는 뭐냐면 일단 경각심을 가져서 학교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됐다. 이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관심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소년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그 처벌만이 아니라 어쨌든 예방적인 조치를 하면서 교육을 하고 교화를 하면서 변화시켜 가자는 것이 제가 추천합니다. 네, 교화의 관점에 재범을 줄이기 하는 방법으로서의 지금 이제 처벌 강화 말고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사실 그러니까 지금 교화 프로그램 우리나라에서 그 재범 방지를 위해서 그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뭐 청소년 범죄 비행 예방 센터라던가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취업과 뭐 학습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그 소년 재범률이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전과 3범 이상의 그런 재범률이 조금 높은 편이고요. 예. 그 바로 작년에 또 그러니까 작년에 계속 이제 소년법 폐지 개정 여론이 불거지자 그 범부처 합동으로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모두 합동으로 학교 안팎 그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이라고 해서 역시 보호 관찰관도 늘리고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도 계속 늘리자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실천 여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교화 프로그램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김 변호사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사회에서는 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실질적인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고 운영된 적이 봅니다. 없다. 예, 해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수영님도 교화 프로그램 좀 관심 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은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교화 이제 범죄 소년들에 대한 교화 프로그램들 보면 지금 뭐 저 소년 분류 심사원에서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원 이상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공무원들도 뭐 전문직이라고 하긴 하지만 상당히 좀 어렵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예. 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치유할 그런 전문 역량도 좀 부족한 부분이고 근무 여건도 어렵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좀 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며칠 전에 기고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교화, 교육, 예, 그런데 선거. 그렇다면 왜 최근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물론 재범이 아니라 초범들도 지금 잔혹한 법률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은 교화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한번 조명보다는 소년법 개정 폐지가 오히려 주목을 받았죠. 지금 초점이 어쨌든 소년 그 범죄자 지금 이번에 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소년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요 정도면 내가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알겠습니다. 되느냐 한 정도 물을 정도로 그렇게 그건 됐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가 됐죠. 계속 대형선을 달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내가 조서연 그 조사관한테 좀 질문해야겠는데 이런저런 얘기가 좀 역시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국회 쪽에서는 몇 개가 좀 비슷한 그 발의가 되는 거 있습니까? 소년법 개정 관련해서? 네, 그렇습니다. 어떤 지금 방향들입니까?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는 그런 안이 있고 또 네. 아까 소년법 적용 연령을 또 낮추는 그런 안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범행 당시 18세 미만의 자가 사형 무기징역 받을 경우에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하는 경우를 좀 형량을 늘리는 방안 예. 그리고 지금 또 법정형 그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을 받을 경우에 부정기형이라고 해서 장기 10년 그 단기 5년의 그런 부정기형 그 형이 딱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있는데 역시 그 상한을 좀 늘리자는 방안 그리고 아까 또 얘기가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특정 강력범죄를 그런 범한 범죄 그 소년들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자 네. 뭐 이런 류의 그런 안들이 많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국회의 입법 절차를 보시면 그런 개정안들이 발의가 되면 소관 상임위원회 이제 소년법 같은 경우는 법제사법위원회가 되겠는데요. 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이 되고 그다음 상정된 다음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소위원회 심사를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이제 소년법 개정안들이 많이 발의가 됐습니다만 작년 이후로 그 보호 처분에 대해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보호 처분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을 좀 개정하는 전반적으로 손보는 그 안 빼놓고는 소위원회 심사를 아직 거친 안이 없습니다. 소위원회 다 회부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직 본격적인 어떤 입법의 논의는 본격화되지는 사회적인 않았습니다. 논의에 비해서 국회 진전 사항은 아직 뭐 초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예, 사회적 아직까지는 이슈가 될 그렇습니다. 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좀 가졌다가요. 지금 23건의 그 개정안이 계류가 돼 있는데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소년법 관련해서 예, 23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씩 그 내용은 틀리지만 결국은 이제 처벌의 수준을 좀 강화하자, 높이자 이런 대부분의 개정안들이거든요. 예전하고 다르게 어쨌든 간에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문재인 정부들과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진행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도 나오고 하자면은 예전보다는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진행될 가능성은 있죠. 그렇죠. 국민청원의 결과를 보면서 국회도 그 압박감을 좀 느끼겠죠. 예.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국회가 해야 될 게 이제 그 입법 과정에서 보면은 이 청문회나 그 과정을 공청회를 거쳐야 되는데 예. 공청회를 거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법안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낌새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민 변호사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시겠네요. 저는 사실 좀 해프닝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1년 반 전에 한번 논의가 있었죠. 있었는데 그때 뭐 그 발의됐던 개정안 중에 통과된 게 한 개도 없었습니다. 통과된 게 한 개도 없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가 된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지나서 또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데 1년 반 전 한국 사회의 논의 수준과 현재 한국 사회의 논의 수준이 단 1도 증가한 게 없어요. 그때와 지금의 똑같은 논의 수준입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한국 사회가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단지 사건이 터졌을 때 감정적으로만 얘기하고 감정이 식으면 내려앉았다가 사건이 또 터지면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년에 대해서 고민도 없이 감정적으로만 얘기하면서 소년 범죄율을 낮추자, 뭐 소년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김강민 변호사 그것처럼 그렇게 별로 조금 이번에 개정까지 결론 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 하는데요. 저도 그 2013년부터 계속 이걸 떠들고 주장하고 해서 뭐 그때는 뭐 국회의원들도 나서 막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 김강민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이제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 소년들이 진짜 그야말로 꿈을 찾아가는 그 청소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도 처벌을 위주로 하자는 그런 주의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논의들은 이제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또 그 뭐라 할까요? 좀 안전한 사회가 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청소년을 통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의무를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입법을 통해서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가 처음 지금 얘기하세요. 제가 국회 소속 기관에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에서 몇 년 동안 통과되지 않다가도 탄력이 한번 붙으면 또 속전속결로 이렇게 통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그쪽 관련 분야 또 이제 입법 조사 쪽에서도 또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좀 참고해서 관여할 좀 기회가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조 변호사가. 우리가 지금 논의는 입법 자체에 대한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소년 문제, 청소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피해자 문제를 포함해서 좀 우리가 이 시대에 같이 고민해보고 좀 주문하고 싶은 뭐들 없습니까? 우선은 저는 좀 그 분리를 해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 보호.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현재 중요해요.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스템들이요. 근데 이제 피해자의 보호에 대한 시스템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뭐냐면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과연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가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아예 처벌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겠죠. 근데 가해자에 대한 적정한 처벌은 맞지만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가? 이 부분. 그러니까 뭐냐면 피해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해야 되는가? 이거는 상당히 전 근대적인 형사법 사고입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예. 네. 그다음에 현재의 이제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는 사실 피해자 보호의 주 책임자는 국가예요. 예. 국가가 국가 치안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거고 또 하나는 피해자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예. 한국 같은 경우는 범피보호법이 있긴 하지만 매우 중한 경우만 적용이 되고 낮은 수준의 피해 같은 경우는 거의 보호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광인 변호사는 처벌 강화가 아니라 치안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지금 이제 우리 사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법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가 과제에 대한 논의입니다. 저도 이제 뭐 피해자에 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 피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 같은 경우는 피해자 지원센터가 딱 저 대전에 또 설치가 돼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상당히 좀 돼 있는데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그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적응이 안 됩니다.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사례를 제가 몇 건 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피해자들은 마음에 응어리진 게 풀리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벌을 많이 했다고 풀리는 건 아니지만 학교 폭력을 가해했던 사람들이 다시 학교로 온다는 거. 그럼 불안해서 아주 두려움 때문에 학교를 그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많고 그 학교 청소년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 같이 있던 친구들이 다시 소년에 갔다 다시 나타났다.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예. 어떤 아버지는 아예 이사를 갔습니다. 생업을 그만두고라도.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네.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국가적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 이전에 지금 김광민 변호사는 처벌 강화보다는 치안 강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치안도 물론 강화가 되는 게 필요한데 처벌에 대한 부분들도 강력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저 안전띠 같은 경우도 법으로 정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적용을 안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효과가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김상현 교수. 예, 우리나라 치안은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사실은. 뭐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치안 문제로 돌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사회 환경이 이 범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는 문제인데, 이 청소년 같은 경우에 이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은 이 성인 범죄도 그렇고요.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는 헌법 30조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법이 좀 더 세밀하게 그걸 규정하지 않고 있고요. 또 네. 예산 배정도 그렇게 많이 돼 있지 않아가지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결국 예산이 뒷받침돼서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조세현 변호사. 아까 지금 김상현 교수가 치안, 시큐리티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뭐 괜찮은 편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가지고 국가의 치안 책임을 묻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가가 사실 치안 책임을 묻는다는 건 굉장히 좀 일반론적인 그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어떤 범죄 예방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거를 사실 어떻게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기는 조금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그 처음에 그 치안 문제가 발생되었던 그 피해자 문제로 돌아가자면 예. 피해자 관련돼서는 결국 회복적 사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범죄자를 응징하는 어떤 그런 기존의 형사사법 체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지역사회까지 모두 범죄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피해를 회복하는 데 지금 초점을 맞춘다는 것인데 그렇게 사실 이제 법적 체계로도 지금 소년법에서 그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도 신설됐고 화해 권고 제도도 이제 지금 신설이 돼 있고 이제 그에 좀 더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심판 절차, 소년 심판 절차 자체에 대해서 절차별로 좀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하는 제도라던가 네. 아니면 그 기록 열람 등사 같은 경우도 지금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좀 그거를 제한을 완화한다던가 그리고 가해자에게는 그 정신건강의학과 그 의사 선생님이라던가 심리학자들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있는데 피해자에게도 역시 그 상담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의 그런 법제화는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뭐 치안 관련 주목을 하셨으니까요. 제 말씀이 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았는데 제가 치안 문제를 말씀드린 거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해주는 첫 번째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치안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그게 뭐 치안 문제 때문에 뭐 피해자가 어떻게 된다 이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제 좀 구체로 논의가 되는데 이제 뭐 교육부 장관 뭐 최근에는 대입제도 관련해서도 공론에 부추기도 했습니다만 교육부 장관도 역시 뭐 청소년의 주요 대상이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요. 박 소장 노조로 학교를 묻을 활동을 많이 하시죠. 네, 네. 지금 교육부 장관 새로운 안을 뭔가 마련해서 국민들 앞에 논의하겠다는 것인데 결론을 내놓을지 아니면은 뭐 공론화 뭐 같은 걸 또 만들지 이건 모르겠는데 교육부에서 대책을 만들 때 어느 점이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먼저 조 변호사. 교육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이 청소년이라는 그 데에 대해서 뭐 사법 체계도 물론 별도의 사법 체계를 갖고 있지만 결국 이제 성장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존재들이고 변화 가능성이 또 언제든지 열려 있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범정부적으로 어떤 교육과 교화 그리고 결국 이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우리 지역 사회에서 품어 안을 것인가를 좀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학생들 폭력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 활동해 오신 박옥식 소장.
예, 그 교육부에서 어쨌든 그 학교 폭력,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니까 그 부서의 직원들도 줄이고 대폭 약화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 법 개정에 특별히 좀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이제 법 교육에 대한 것도 이제 뭐 학교 교육 과정에 좀 집어넣어서 또 법에 대한 인식을 좀 제대로 하면 청소년들이 그 범죄에 좀 빠져드는 게 적게 될 수도 있고 또 학교의 기능이 지금 이제 지식 중심의 교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법과 배려, 존중 이런 인성 교육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뭐 하면 참 좋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교화 과정이 지금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교화 과정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의 증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것들도 제도적 차원에서 법에 좀 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뭐 본법에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라도 좀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년 보호를 위한 예. 그런 노력들을 해준다면 상당히 좀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들의 교육까지도 뭐 가해 청소년이나 범죄 청소년들의 네. 학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도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좀 마련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김동인 듭니다. 교수. 예, 교육부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예, 뭐 교육부는 어찌됐건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법질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법무부에서 지금 법교육을 담당하고는 있는데요.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는 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선진국에서 대부분 다 유치원 때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지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사회인으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법질서 준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이 그 네. 시간을 할당해가지고 들어감으로 해서 아예 처음부터 범죄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행위냐는 것에 인식을 갖다 고양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광인 변호사. 뭐 교육부니까요. 예, 법무부가 아니고 교육부이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 말씀드려야 되는 거고요. 네. 교육부에서 현 시점에서 해야 하는 것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청소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제가 중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너무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나간 청소년도 있지만 학교가 내팽개쳤기 때문에 나간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좀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는 학교가 좀 학생들의 문제에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지금은 학폭이라는 매우 건조한 절차에만 맡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교육계에서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경기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들어서 그 중재센터를 따로 만들었어요. 예. 예. 듣고 보니까 정말 교육부 특히 학교 과정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견해차가 있는 것인데 좀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아까 몇 개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방송을 계속 생방송하고 있는데 몇 개 아까 3개 의견 소개해드렸는데요. 추가 의견 좀 몇 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명우님 의견입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기보다는 14세 미만의 학생이라도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안 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자라는 주장 같습니다. 박형래님의 의견입니다. 소년법 개정. 처벌 강화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프네요.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많이 시키면 좋을 듯합니다. 라는 의견입니다. 윤동주님의 의견입니다. 소년법을 더 엄격하게 개정하고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의 엄격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생활에서의 개선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은 법에 대해서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상당히 다수 같습니다. 강화의 의견도 있고요.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날로 잔혹해지고 또 늘어가는 청소년 범죄, 우리 사회가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탓은 아닐까요? 처벌에 앞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우리 사회의 소년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의 제정 취지는 반사회적인 아이들에게라도 그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것입니다. 개정 논의가 한참인 지금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